혹시 북한 하면 아직도 비밀스럽고 알쏭달쏭한 곳으로만 생각하시나요? 대체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북한의 모든 걸 샅샅이 파헤쳤거든요. 자, 그럼 북한 전문가로 변신하는 마법 시작해볼까요? 자, 북한 라면의 첫 번째 토핑은 바로 인민대중제일주의입니다. 인민을 위한 주의? 진짜로? 멍멍이도 의아하죠? 북한이 인민을 위한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외부에서 전쟁 가능성이 줄어들었죠? 맞아.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로 미국의 핵공격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그래서 김정은은 길게 보고 인민들 잘 살게 해줘서 체제 유지하겠다는 전략을 들고 나온 겁니다. 김정은은 연설에서 인민 생활이 가장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어야 한다. 마치 인간적인 사회주의를 내세웠어요. 그러고는 인민이 최고의 스승이고 인민의 의견을 직접 듣는 게 맞는 거다라고 당회에서 공개적으로 선언까지 합니다. 이건 아마 장마당 세대 때문일 거예요. 시장 경제에 눈뜨고 외부 문물에 익숙해진 젊은 세대들이 과거처럼 국가에 맹목적으로 충성하지 않거든요. 이들에게 새로운 답을 제시하는 거죠. 보이부 회식에서 K-팝을 부른 게 적발됐으니 그야말로 말 다 했지. 동시에 게으르거나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관료들을 단속하려는 목적도 있고요. 또 김정일 시대가 군부가 너무 커져서 당회의도 제대로 못했던 비정상적인 군대 중심 체제였다면 김정은 시대는 군대를 정치에서 떼어내고 당 규칙을 강화해서 당과 최고 지도자 중심으로 나라를 꾸려가는 정상국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경제, 정치,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김정일 때와 다른 대응을 하고 회의 결과도 인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며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군대, 핵무기, 그리고 외교, 짜릿한 매운맛 토핑. 다음은 짜릿한 매운맛 토핑입니다. 북한 군대는 정부보다 먼저 만들어질 정도로 중요했어요. 쿠바 위기와 중소 분쟁으로 북한은 자주 국방을 천명하고 김정일 정권에서는 나라를 지키는 역할, 고난의 행군 때 선군이라는 정치적 역할, 그리고 관광지나 주택 건설, 재난복구 같은 경제발전 역할까지 확대되며 무리한 병력 증강이 이루어져요. 자금 부족으로 공군적은 제외. 그러나 김정은 시대에는 군대 중심의 국가 전략보단 핵과 미사일 같은 비대칭 전략의 고도화에 집중합니다. 초음속 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같은 신형 무기 시험 발사가 늘어나고 성능도 엄청나게 발전했죠. 하지만 동시에 경제난 때문에 군의 고난을 줄이고 당과 내각 중심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모습도 보입니다. 북한군은 주요 특수부대를 제외하고 복무의 대부분의 부대 운영을 근로동원, 영리활동을 합니다. 외교는 어때요? 복잡한가? 예, 복잡해요. 북한은 48년에 소련과 처음 수교한 이후 사회주의 국가들과 친하게 지냈어요. 하지만 중국과 소련이 북한 내정에 간섭하려 하자 60년도부터 자주 노선을 선포하고 반제국, 반서구주의를 외치며 제3세계 국가들을 끌어들이려 노력했죠. 70년대에는 미중 수교 분위기에 맞춰 미국과 대화 제의도 하고 남북 공동성명도 발표하면서 66개국과 수교하는 성과도 냈어요. 하지만 90년대 소련 해체와 탈냉전으로 경제난이 심해지자 남북 관계 개선과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에 공을 들여 남북 동시 유엔 가입이라는 결실을 맺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국방정책으로 중국과 소련이랑 수교에 성공하지만 북한은 미국과 수교에 실패합니다. 소련과 중국은 북한이 도움 청해도 쌩. 결국 배신감을 느낀 북한. 결국 안보 불안 때문에 핵 개발에 나서면서 미국, 일본과의 관계가 다시 냉랭해졌어요. 김정은 시대의 비핵화 의지를 보였던 정상회담도 있었지만 미국과 협상이 진전이 없자 강대가 정면 돌파전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미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주장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 때문에 북한이 미국이나 서방 국가와 관계 개선하기는 당분간 어려워 보입니다. 경제는 왜 이럴까? 씁쓸하지만 궁금한 라면 국물 소스. 다음은 씁쓸하지만 궁금한 라면 국물 소스입니다. 북한 경제는 정부가 모든 걸 계획하고 통제하는 계획경제 체제예요. 그런데 단순히 이윤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생각이 깊숙이 박혀있는 독특한 시스템이죠. 해방 후에 외세를 물리치고 자주국가를 만들자, 그것이 최우선 가치였기 때문에 경제와 정치가 아주 끈끈하게 엮여있어요. 노동자들도 보너스보다는 사회적 명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하고, 북한은 부농 비율이 적었고 한국전쟁 때 반대 세력이 사라졌기에 집단 농장과 공장 국유화도 쉽게 진행할 수 있었죠. 그렇게 틀을 잡고 50년대 전후 복구하면서 중공업을 먼저 발전시키는 노선을 택했어요. 이때 북한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6년엔 34%였는데 69년엔 무려 74%까지. 물론 전쟁 폐허에서 뭐라도 하면 성장이 가능하겠지만, 북한은 우리 힘으로 살자는 자립경제를 내세웠고 외부 도움 없이 오직 사람들의 노동력에만 매달렸죠. 그래서 천리마, 만리마 운동처럼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독려하고 동원하는 방식을 계속 썼어요. 그런데 70년대쯤 되니까요, 그렇게 사람만 동원하고 당이 모든 걸 주도하는 방식에 피로감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자립경제 한계도 드러났고요. 그래서 북한은 살짝 노선을 바꿔서 외국과 무역을 늘리고 서방 차관까지 도입하면서 경제체질을 바꾸려고 6개년 계획을 추진했죠. 그런데 이때부터 남한 경제가 북한을 추월하기 시작하고 소련도 서방과 대화를 시작하는 등 자기들 입장이 불리해지면서 군사비를 10%에서 30% 이상으로 엄청나게 늘려버렸어요. 이른바 군 경제 병진 노선인데 이게 경제에 엄청난 부담이 됐죠. 게다가 오일 쇼크까지 터지면서 국제적으로 돈 빌리기도 힘들어지고 빌려온 돈도 못 갚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서해 관문이나 평양 세계 청년 학생 축전 등의 뻘짓거리들까지 겹치고, 80년대 후반부터는 사회주의 시장 자체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90년대에 소련이 해체되고 냉전도 끝나버리면서 북한 경제는 말 그대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더 이상 물물 교환도 안 되고 모든 무역이 달러로 이루어지며 미국의 제재는 덤으로 이때 북한 사람들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공장 시설이 겨우 20%만 돌아갈 정도였으니 심각했죠. 또 문제는 사회주의 경제의 고질적 한계, 즉 열심히 일할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점입니다. 기업들은 생산량은 적게 필요한 자원은 많이 보고해서 편하게 일하고 싶어하고 계획은 숫자 노름에 그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려고 김정은 시대에는 파격적인 경제개혁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기업들이 노동자를 자유롭게 이동시키고 인재를 뽑아 키울 수 있게 했고 연구개발도 자유롭게, 심지어 국가 규정 품목 외에는 기업들끼리 물건을 거래할 수 있도록 했죠. 무역이나 합작도 규제를 완화하고 필요 실적 기한도 1년에서 3년. 북한에 새로 생긴 경제특구만 25개에 달한다고 하니 변화가 크죠. 김정일 때는 중앙급 특구만, 하지만 김정은 때 지방급도 추가. 과학기술, 문화, 스포츠 특별한 별미 토핑. 자, 드디어 특별한 별미 토핑입니다. 북한에서 과학기술은 2000년대 이후 국가 전략이자 주민 생활을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예요. 평양의 초고층 빌딩과 과학기술 전당을 보면 북한이 얼마나 과학기술에 공을 들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과거 해방 직후에는 과학자들을 포섭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고난의 행군 때는 여유가 없어서 국방 분야를 제외한 과학자들이 푸대접을 받기도 했죠. 하지만 김정은 시대에는 중공업과 국방 분야, 과학을 민간과 경공업 분야에 이식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과학자들을 위해 1000세대 넘는 아파트, 휴양시설까지 포함된 은하 과학자 거리를 지어주며 파격적인 우대를 해주고 있어요. 김일성 종합대학은 해외 유학생 유치에도 열을 올리고 북한 과학자들의 해외 논문 투고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중간에 데이터를 심의하고 제한된 시간과 장소에서만 자료 열람이 가능해요. 과학 발전엔 장기적인 창의성, 자율성, 그리고 외부 교류가 필수잖아요. 그러니 북한 입장에선 자력갱생을 포기해야 하는 딜레마가 남아있는 거죠. 북한은 70년도부터 물건의 부품을 만드는 CNC 기술의 진심이었는데 현재는 CNC 10축 가공까지 가능하대요.
세포를 반쪽 낼 정도의 정밀함. 그 기술로 위성 발사도 성공해서 한국보다 약 10년 앞선 2002년에 스페이스 클럽도 가입했지. 민수용으로 전환해서 자라 먹이 공급기, 화장품 공장, 포장 공정 등에도 쓰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IT 디지털 경제에도 주목해서 북중 국경 지역에 광케이블을 깔고 인트라넷, 광명망을 완성했으며 2013년에는 스마트폰 국산화에도 성공했어요. 물론 구글 유튜브는 못함. 북한에도 스마트폰이 있다? 게임도 하냐? 예, 있어요. 2009년에 0.2%에 불과했던 휴대폰 가입자가 지금은 30%까지 늘었다니 대단하죠? 물론 인트라넷만 쓸 수 있지만 게임이나 영상 같은 콘텐츠는 즐길 수 있어서 청소년 게임 중독이 사회 문제로 언급되기도 했답니다. 전력난이 아직도 존재해서 휴대폰 같은 전기 제품은 각 가정이 따로 돈을 내서 변압기를 마련하거나 휴대용 축전지를 공공시설에서 몰래 충전해서 사용하는 실정이라고 하네요. 대중문화는 좀 달라요. 우리가 즐기는 문화와는 다르게 북한에서는 국가가 주도해서 만들고 인민들은 통제 속에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순수 예술은 허용하지 않고 예술에도 사회주의 사상, 예술성을 결합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때문에 부르주아적, 퇴폐적이라는 이유로 예술에서 일부 전통 요소가 편집되기도 하죠. 김정은 시대에는 전자악기를 기본으로 한 악단이 처음 등장하고 관광지나 일상생활을 브이로그처럼 만들어서 홍보하기도 합니다. 공연에는 드론 촬영, 컴퓨터 그래픽 같은 최신 기술도 도입되고요. 3D 만화 영화, 게임도 만들고 야외 극장도 짓는 등 국제적인 흐름에 맞추려는 노력이 보여요. 물론 형식만 바뀌고 체제 선전 실상은 그대로지만 스포츠 역시 김정은 시대에 크게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군사훈련이나 노동력 강화 목적이 강했지만 김정은 시대에는 사회주의 문명 건설의 일환으로 체육을 강조하면서 주민생활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유원지, 경기장, 체육촌 신설 등 시설 확장을 통해 체육 환경 개선과 주민들에게 더 많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도 하고, 언론, 건축 과정에서 관료주의 폐해 지적을 통해 공정치 못한 모습을 지적하며 유일 지도 체제를 공고히 하기도 했죠. 체육인 대우도 개선하고 체육 선진국을 목표로 삼았어요. 김일성, 김정일 때와 달리 일본이나 미국 선수를 초청해서 스포츠 교류를 하고 외국인 코치와 감독을 영입하는 등 서구 문화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도 보입니다. 런던 올림픽에서 20위를 차지하고 북한 선수들이 해외 프로팀에 입단하는 성과도 냈어요. 심지어 자본주의 상징 기업들의 광고가 북한 TV에 나오고 월드컵 경기장에 북한 기업 광고판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스포츠 후원이라는 개념이 북한에서도 공식적으로 시작된 거죠. 오늘 이야기한 책 라면은 북한학 박사가 쓴 북한학 개론입니다. 어떠셨나요? 이제 북한 전문가 다 됐어. 우리 멍멍이도 북한 전문가로 레벨업 했네요. 이건 북한 체제에 대한 선전이 아니라 북한의 정책 변화, 문화를 개론에 따라 소개한 자료일 뿐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막연하게만 알던 북한의 진짜 모습이 조금은 더 선명해졌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이야기거리로 찾아올게요.